안녕하세요. 마침표입니다. 기계안전기술사 제135회차 간단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많은 수험생분들이 제게 연락을 좀 주었는데요. 분위기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답안지를 채우고 나왔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합격 여부는 아무래도 좀 누가 얼마나 더 답안을 명확하게 썼느냐 또는 또 차별화된 답안을 좀 구성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 같고요. 채점 위원들이 좀 타이트하게 채점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교시 단답형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표지와 관련해서 다음을 설명하라. 소제목 1번은 금지 표지의 종류 8가지 색채 기준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인강에서도 안전보건 표지 시행규칙 별표 하나하나 꼬집어 가면서 그 중요성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실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저희 서브노트 361페이지에 이렇게 표지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지 표지를 물었잖아요. 그 다음 색채 기준. 금지 표지, 색채 기준은 이거니까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써주면 되었는데, 자, 이 문제가 얼핏 보면 쉬워 보였지만 쉬웠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렇게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를 물었었거든요. 그 다음 색채 기준의 용도,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이번에는 금지 표지에 대한 8가지 요거를 콕 집어서 물었다는 거죠. 자, 금지 표지의 8가지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 통행 금지, 사용금지, 탑승, 금연, 화기금지, 물체 이동 금지. 이 8가지를 써주면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색채 기준은 요 내용. 바탕은 흰색, 기본 모형의 빨강, 부호 검정.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써주면 되었던 건데 교재에는 8가지 된 디테일한 내용은 없었고 인강에서 시행규칙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 문제도 좀 맞추지 않았을까. 하지만 요 정도만 작성을 했더라도 이 한 문제가 10점이라고 치면 한 6점 정도는 맞지 않았을까요? 그죠? 색채 기준은 요걸 쓰면 됐던 거고 금지 종류, 그림 부호 이렇게까지 썼다면 충분히 절반 이상의 점수는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은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형태의 3가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교재 서브노트 353페이지에 여기 안전관리 조직의 형태 3가지.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죠. 여기 조직의 형태는 라인형, 그 다음 스텝형, 라인 스텝형. 각각의 조직의 개요와 그 다음 장단점, 그렇죠? 개요와 장단점, 개요 장단점. 자, 이 문제의 답안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거는 만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서브노트 교재 350페이지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 규정하고 있고 여기 4번에 요 직무 9가지 요것을 작성해 주었으면 이 또한 만점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 4번 인적 에러와 관련하여 리즌. 자, 리즌의 불완전한 행동 유형 4가지를 설명해라. 자, 휴먼 에러의 대가죠. 대가. 제임스 리즌. 이 제임스 리즌의 불완전한 행동 유형 4가지는 교재 510페이지. 여기 보면 리즌의 불완전한 행동 유형 4가지라고 콕 집어서 실수, 망각, 그 다음 착오, 위반. 요걸 좀 단답형이니까 좀 축약해서 써줬다면 충분히 또한 좋은 점수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 5번 문제는요. 푸아송의 비, 푸아송 수를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서브노트 교재에는 없었고요. 이 면접 교재에 있습니다. 이 푸아송의 비와 관련된 내용은 면접에서 조금 규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조금 뭐 평상시 기계공학 쪽에 학습을 좀 많이 하시고 지식이 있었던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었겠죠. 예, 그래서 5번은 조금은 접근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자, 6번은 금속의 열 처리 중에 심냉 처리, सब제로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설명하라. 특수 열 처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 심냉 처리라는 게. 그래서 담금질과 템퍼링 과정을 거친 후에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나 또 질소, 액화 질소를 통해서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속의 뭐 수명을 연장하고 또 피로 강도, 경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열 처리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는 일단 교재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절삭 과정에서 공급 끝단에 발생하는 구성인선에 대해서 설명하라. 교재 404페이지를 보면요, 구성인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구성인선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단답형이니까 여기에 구성인선이 뭔지 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까지 표현을 해주는 답안을 작성했다면 뭐 10점 만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문제 8번, 삼각나사를 조일 때와 풀 때 효율에 관한 식을 쓰고 이에 관해서 설명을 하라. 이 문제도 쉽지 않았던 문제예요. 삼각나사의 효율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인데 저희 교재 416페이지 나사 자립 조건이 있거든요. 네, 이 내용을 조금 응용해서 뭐 조금 썼다면 제가 봤을 때 뭐 한 부분 점수는 충분히 좀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 금속의 잔류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잔류력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서브노트 65페이지에 보면 용접 변형과 잔류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려가다 보면 66페이지에 잔류력에 대한 개요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잔류력을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내용과 그리고 잔류력을 제거하는 방법. 네, 여기 잔류력 완화법이 있네요. 잔류력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해라. 네, 여기에 뭐 제목 정도만 적었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까지 적었다면 좀 더 완벽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 다음 문제 10번, 페일세이프의 3단계의 구성, 기능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페일세이프의 적용 사례 3가지를 설명하라. 서브노트 107페이지 본질적 안전화를 보게 되면요, 여기 풀프루프와 그 다음 페일세이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페일세이프는 108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페일세이프의 3단계 기능 분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기능적 페일세이프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능 페일세이프를 3가지, 페일 패시브, 오퍼레이셔널, 액티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 사례까지 이렇게 4가지 정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줬다면 이 또한 좋은 점수 얻었을 겁니다. 문제 11번,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의 일종인 ROPS와 FOPS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자, 이게 건설 기계 관련 문제거든요. 건설기계 기술사나 건설안전기술사에 낼 법한 문제인데 왜 기계안전에 이런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ROPS라는 건 Rollover Protection Structure, 뭐 FOPS라는 건 Falling Object Protective Structure. 그 우리 굴삭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무한궤도가 있고 뭐 바디가 있고 이렇게 바켓이 이게 이제 굴삭기입니다. 그리고 운전대에서 이제 운전자가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얘가 이제 전복이 많이 돼요. 굴삭기가 전도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제 전복되면 땅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떤 구조물에 협착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헤드가드를 이렇게 달아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복 방지를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굴삭기가 뒤집어졌을 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를 바로 ROPS, FOPS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문제 뭐 건설 분야를 좀 경험하신 분들은 충분히 좀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이 제조업의 기계 쪽에 계셨던 분들은 이 문제는 좀 접근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작업 환경 측정을 할 때 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해야 될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일단 이 문제는 교재에는 없었고요. 자, 이게 어디 있냐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의 작업환경 측정 방법에 대한 사항을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을 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가지 나와 있죠. 네, 요 4가지. 예비조사하고 뭐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실시하고, 뭐 시료 채취 방법을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우리가 시료 채취는 개인 시료 채취와 지역 시료 채취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 개인 시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4가지의 관련된 규정을 써주면 됐던 문제인데, 이 문제 또한 보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작성했던 분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3번. 최근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절차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2024년에 위험성 평가가 일부 개정됐었죠. 그 중에 하나가 5단계 중에 여기 보시면 교재 서브노트 22페이지 위험성 평가 절차가 나와 있죠. 네, 절차에서 1번 사전 준비, 2번 유해 위험 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결정, 4단계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실행, 5단계 뭐 위험성 평가 공유하고 기록 보존, 이렇게 5단계 절차를 쓰면 되는 문제였고요. 네, 뭐 요 정도만 단답형이니까 써줘도 되지 않았을까. 논술형이라면 여기 이제 사전 준비부터 부과되는 내용들 요거 다 써줬어야 됐었네. 위험성 평가는 제가 인강이든 어디든 정말 매년 나온다라고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개정된 법령의 출제 영순이다. 개정된 것은 주구장창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왔네요. 보통 이제 논술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단답형으로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요. 예,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5가지. 기존에 이제 위험성 추정이 있었는데 그 3번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위험성 추정이 빠지고 거기 5단계가 개정된 게 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여기 2번에 이 내용을 써주면 만점을 받았을 겁니다. 자, 1교시 어떻게 좀 어려웠을까요? 그래도 저희 교재로 학습한 분들은 대부분 답안지를 좀 채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1번 문제도 절반 이상은 맞출 수 있었고, 2번 안전보건관리 조직 이거는 뭐 무조건 만점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도 당연히 맞췄을 거고, 그 다음 불안전한 행동 유형 4가지 교재 다 있었던 거죠. 포화성예비는 면접 교재 있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심냉 처리 요것도 좀 어려웠는데, 얘도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열 처리에 대한 뭐 뜨임이라든지 풀림 요런 것들도 응용해서 조금 썼더라면 부분 점수는 충분히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 구성인선 쓸 수 있었을 거고요. 일단 나사 자립 조건도 어느 정도 조금 부분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잔류력 무조건 썼을 거고요. 일단 페일세이프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11번 12번은 없고 13번 위험성 평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그 다음 6 7 8 9 뭐 한 10가지는 답안을 좀 채웠을 수 있었을 것 같고, 8가지 정도는 무조건 학습을 잘 하신 분들이랑 만점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중에 8가지를 모두 잘 뭐 쓸 수 있었다. 그럼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2교시입니다. 이 문제는 6문제 중에 4문제를 골랐으면 되었고요. 여기서 1번 문제,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다. 제가
인강에서 정말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은 기계안전기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무조건 나온다. 특히나 시작 전 점검에서 나왔던 기출 또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돼서 나왔는데요. 프레스, 그 다음 로봇의 교시 작업, 그죠? 세 가지, 그 다음 공기압축기, 이렇게 가지치기로 세 가지 작업 시작 전 점검을 물었었죠. 서브노트 379페이지에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과 교재 285페이지에 산업용 로봇 교시에 관한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여기 내용, 교재 228페이지에 공기압축기 관련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이렇게 해서 각 챕터마다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 또한 점수를 좋은 점수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재발생 메커니즘에 관련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도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 그 다음 직접 원인인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의 각각 사례 6가지를 쓰라 그랬죠. 이 또한 서브노트 69페이지를 보게 되면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 연쇄성 이론을 이렇게 써주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 여기에 각각 3가지씩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이 또 물적 인적 원인에 가면 직접 원인인 불완전한 상태죠. 물적 원인이니까 인적 원인은 불완전한 행동,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충해서 써줬다면 이 문제도 만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번 문제도 굉장히 좀 수월했던, 그래서 1번, 2번은 너무나도 기출로 많이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교재에서 다 학습하신 분들은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 3번 분말야금, 요건 이제 금속 재료에 관한 내용인데 이 문제는 좀 접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4번 비파괴 검사에서 초음파 탐상. 자, 이 문제도 기존에는 초음파 탐상, 개요, 그 다음 장단점, 특징, 방법, 이런 문제를 물었는데 이건 이제 그와 수반되는 앞전 효과, 초음파 탐상의 특징, 접촉 매질이 사용하는 이유, 매질의 종류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작성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교재에 보면 서브노트 94페이지 보면 초음파 탐상 내용이 있거든요. 초음파 탐상 개요, 그 다음 특징, 요 정도 적어주는 방향으로 갔다면 조금의 부분 점수는 맞을 수 있었지만 이 내용이 다 작성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초음파 탐상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우리 낚싯배 가면 어군 탐지기 있죠. 그 선장님들이 배 안에서 요즘에 이제 아주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고기들이 어디에 이제 파생되어 있는지 이게 초음파를 쏩니다. 배에서 딱 바다가 있으면 초음파를 쏴서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 포인트가 있으면 이 초음파가 빛을 반사해서 되돌아오는 신호에 의해서 여기 물고기의 어떤 파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낚시도 과학입니다. 그냥 바다에 나가면 망망대해에 던진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 아주 좋은 장비를 써가지고 초음파 측정을 해서 작성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압력용기나 금속에 균열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탐촉자를 이렇게 초음파 탐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균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원리는 똑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앞전 효과라는 게 전기적인 신호를 가해서 기계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그런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어떤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접촉 매질이라는 것은 매개체죠. 초음파를 발사했을 때 전파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접촉 매질의 종류를 또 구분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물, 그리스라든지 또 기계유, 이런 어떤 액상의 우리가 이 탐상을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비파괴 검사에 대한 초음파 탐상, 이렇게 4가지를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분 점수는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5번 문제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제조물 책임법에서 사용하는 제조물, 결함, 제조업자의 용어의 정의, 뜻과 그다음 제조물 책임법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서브노트 152페이지를 보면 제조물 책임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피해법이 뭔지 개요. 그다음에 결함에 대한 내용. 네, 그다음 여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문제가 기존에는 대부분 이제 제조물 결함 3가지, 그다음 법령에 있는 면책 사유라든지 또 사례, 그리고 인간공학적 평가 항목 이런 것들을 물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법령에 있는 용어의 정의를 물었단 말이에요. 제조물, 결함, 제조업자, 그다음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자, 이 내용 이제 제조물 책임법 제2조를 보면요. 여기 제조물에 대한 정의, 그다음 결함,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제조업자. 저 2조를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함에 대한 정의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것 같고, 제조물과 제조업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표현하신 분들은 좋은 점수를 얻었겠지만, 또한 이 내용을 좀 적지 못했다면 부분 점수로 가산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인강에서도 제조물 책임법은 조문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한번 들어가서 법령을 꼼꼼히 좀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뭐 긍정적인 것들은 뭐 개요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의 신체, 뭐 재산 등에 결국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제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영향이라면 이제 안전성 강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소비자, 이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뭐 전반적으로 교재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 의미 있게 적어 주셨어도 충분히 답이 됐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영향은 아무래도 이 피해법으로 인해서 제조자들이 원가가 이제 올라가겠죠. 뭐 인력도 장비도 재료도 많이 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그다음 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땐 기업 이미지가 실추가 되겠죠. 그다음 소송으로 법적도 소송이 증가가 될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다라는 게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옥시라는 회사가 뭐 거의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었죠. 본인들의 실수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망했으니까 기업 이미지가 뭐 거의 실추됐었고, 또 BMW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재 사고가 또 많이 빈번했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더 문제 6번 같은 경우는 기계설비의 위험점 6가지. 자, 베스트셀러 문제라고 주구장창 강조드렸던 거예요. 그다음 위험점 요소, 사고 치인 5요소죠. 자, 이거는 쌍두마차. 기계설비 안전화에서 이론에서 나오는 정말 기계안전 기술사의 베스트셀러 문제다. 정말 강조드렸던 건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나오네요. 이건 산업안전 지도사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기계안전 기술사에도 많이 출제되는 문제. 이거는 뭐 무조건 만점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서브노트 101페이지에 기계설비 위험점 이렇게 6가지 명확하게 상세히 그림까지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셨다면 좋은 점수 얻게 됐었을 것 같고요. 다음 교재 496페이지에 사고 체인의 5요소 또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다면 점수가 좋게 나갔을 겁니다. 자, 2교시도 여러분들 교재를 정확히 학습을 좀 했다면 1번 퍼펙트하게 맞췄을 것 같고요. 2번 이것 또한 2문제 맞추면 벌써 50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컨택할 수 있었던 거 6번 이것도 25점 정확하게 썼으면 배점이 맞았을 거예요. 벌써 75점이에요. 그럼 2교시가 그죠? 이 3문제만 맞았어도. 그 다음에 뭐 3번은 컨택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4번이나 5번을 여러분들이 고려했을 것 같은데 5번의 제조물 책임법을 조금 작성을 하신 분들이라면 절반의 점수는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5번, 6번 맞췄으면 뭐 대부분 70점 이상은 이 교시에서 맞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3교시인데요. 3교시를 좀 보면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내용을 설명하시오. 자, 가지치기 문제로 3가지가 나왔습니다.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 13가지. 여러분, 이 또한 어마무시하게 강조드렸던 내용이에요. 작업계획서 너무 중요하다. 13가지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13가지 중에 이 또한 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콕콕 집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에 대한 작업계획서, 차량 하역 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 이 2가지의 내용을 쓰는 문제. 그러니까 13가지의 종류, 2가지의 내용을 쓰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교재 194페이지에도 보면 작업계획서 여기 13가지 내용 나와 있죠. 네, 13가지. 그래서 뭐 개요 정도도 써주시고, 그죠? 그 다음 작업계획서 내용 중에 뭡니까? 2번은 타워 크레인이네요. 설치, 조립, 해체 작업. 자, 요 내용 써주면 되었던 거고, 그 다음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니까 여기 1번 내용이네요. 요 내용. 예. 요렇게. 네. 요렇게. 예. 이렇게 써 주었다면 거의 퍼펙트한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자, 2번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다음 내용을 설명하시오. 안전검사가 나왔습니다. 대상기계 13가지, 안전검사 면제조건 11가지. 자, 이 안전검사도 교재 179페이지에 보면 검사 대상기계, 네, 여기 총 13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죠. 네, 도표로 아주 깔끔하게 작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뭐 개요는 사실 뭐 써도 안 써도 되는데 차별화된 답안으로 이렇게 써줘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안전검사 면제 조건 여기 4번에 나와 있네요. 몇 가지에서 11가지니까 네, 요 내용 다 써주면 네, 이 또한 만점 받았을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은 기어 이해 간섭과 언더컷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기어 이해 간섭 원인과 대책 각각 3가지와 언더컷 방지를 위한 조건을 쓰라고 했는데, 자, 교재 81페이지 기어 관련된 문제에서 이해 간섭 원인과 예방법, 간섭 원인 3가지, 예방법 네, 여기 3가지. 자, 요 내용 써주면 되었던 거고요. 언더컷 방지는 조금 여기서 정확하게 작성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위 기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 내용, 네, 관련된 내용들을 좀 써주었다면 충분히 부분 점수를 받았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자, 요 문제는 좀 어려웠습니다. 표면 처리법 중에 금속 침투법과 금속 피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어쨌든 이 표면 처리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융합해서 좀 써줬다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인강에서는 아까 식냉 처리, 이런 표면 처리, 이런 것들 다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참조 사항으로도 우리 테리쌤께서 아주 상세하게 인강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강 같은 경우는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원리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툭툭 튀어나오더라도 교재에서 정확하게 쓸 수는 없었지만 내가 들었던 내용, 그 다음 관련된 내용들을 조합해서 좀 써줬다면, 그러니까 백지는 제가 절대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선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선택을 안 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건 어떻게 해서든 소설을 썼어야죠. 비슷한 소설을. 그래서 만약에 컨택해서 썼더라면 그런 것들도 조합해서 쓸 수는 있다. 그 정도 좀 설명을 드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류아크 용접기에서 사용되는 자동 전격 방지기의 자,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점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어요. 1, 2, 3번. 그죠? 교재 59페이지에도 보면 자동 전격 방지기 내용이 있죠? 자, 설치 목적. 또 뭡니까? 작동 원리는 없었으니까 패스하고, 설치 장소. 네, 장소. 그다음 점검 사항. 네. 뭐 이렇게 써주면
명확한 답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작동 원리까지 뭐 표현해 주셔도 충분히 됐고, 뭐 결론이나 개요도 좀 필요에 따르면 써줘도 좋은 점수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명확한 답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써줬어도 충분히 좋은 점수 받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코샤 가이드에서 정의하는 항타기와 항발기를 설명하고 그 다음 조립 작업 해체 시 작업 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코샤 가이드에서 콕 집어서 낸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코샤 가이드 C-100-2022에 규정된 문제고요. 항타기, 항발기. 항타기는 뭐예요? 항타기는 궤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바디가 있습니다. 여기 딱 버팀대가 있고요. 본체가. 그다음 여기 해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지고 말뚝을 때려 박는 게 이제 항타기고요. 항발기는 이 땅에 묻혀 있는 말뚝을 뽑아내는 걸 우리가 항발기라고 하죠. 항타 항발기. 그래서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규정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을 써주면 되었던 문제고요. 그다음 여기 조립 시, 점검 시, 요 내용을 써주면 되었고, 그다음 해체 시, 작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사항, 요 내용을 썼으면 됐는데, 자, 요 내용 접근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컨택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어쨌든 3교시도 교재를 제대로 학습한 분들이라면 1번 문제 무조건 맞췄을 것 같고요. 그죠? 각각 25점이니까 25점 배점이잖아요. 그 다음 2번 문제도 맞췄을 거예요. 이게 두 개만 맞춰도 50점이죠 벌써. 그 다음 또 하나 컨택했다면 기어의 이해관서 원인과 대체, 요 부분 점수 하나 맞췄다면 뭐 절반의 점수는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요것도 맞췄을 것 같고, 그 다음 자동 전격 방지기도 요것도 컨택했다면 무조건 25점 맞았겠죠. 사실 요 4개만 썼더라도 좋은 점수 받게 되지 않았을까요? 4번이나 6번은 좀 고려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요 정도 4문제 골라서 썼다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4교시 문제입니다. 4교시가 다소 조금 어려웠어요. 다른 교시에 비해서. 자, 1번 같은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소작업대의 설치 등과 관련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자, 1번 고소작업대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이동하는 경우 준수사항,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 이 3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이 문제도 중요하다고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작년 기계안전 지도사에서 논술에서 이 문제 나왔었어요. 네, 그대로 또 기계안전 기술사에서 똑같이 내는 것 또한 뭐 우린 좋습니다. 일단 맞출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교재 388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는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2가지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이동시 여기 3가지, 사용시 8가지. 이렇게 1번, 2번, 3번 정답을 써주면 만점 25점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과 관련해 다음 설명을 하시오. 자, 보호구 중에 이제 안전모를 물어본 겁니다. 안전모의 종류, 용도, 그 다음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 6가지를 써라. 교재 275페이지에 보면 안전모 성능 시험 5가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모의 종류와 용도를 물어봤잖아요. 여기 2번 안전모의 종류, 그 다음 용도, 요걸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안전모 종류, 요 내용. 그 다음 성능 시험 나가 있죠? 성능 시험.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부터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6가지를 쓰라 그랬으니까 뭐 골라서 6가지 썼으면 충분히 또한 25점 만점을 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벨트 컨베이어의 장력 유지 장치 테이크업 디바이스,
이 문제는 좀 접근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교재 없습니다. 장력 유지 장치에 관해서만 물어봤어요. 장력 유지 장치가 뭐냐? 장력 유지 장치의 무게추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장력 유지 장치 유해 위험 요인 및 안전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렇게 벨트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벨트 같은 경우 이제 벨트가 이렇게 구동하면서 회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여기 이제 하단부에 보통 이제 추를 이렇게 달아두거든요. 카운터웨이트를 달아두는 이유는 이 추의 무게에 의해서 벨트를 탄력을 이제 있게 만드는 겁니다. 쫙 잡아당겨 주는 거죠. 평평하게 펴지도록. 이 추가 달려 있어야 얘가 평평하게 회전하면서 벨트가 막 이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목적이 이제 장력 유지 장치가 바로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컨베이어 같은 경우 이 장력 유지 장치가 추가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기능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이게 낙하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여기 밑에 있다가 맞으면 큰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력 유지 장치가 개요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 유해 위험 요인은 당연히 이런 낙하에 대한 위험이 있고 거기에 기반되는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이렇게 작성을 하라라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장력 유지 장치가 뭔지 좀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여기에 수반다는 소설이라도 썼을 텐데 그냥 딱 보기에는 계산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장력 유지 장치를 다 쓰라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를 컨택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4번 굽힘 하중과 비틀림 하중을 동시에 받는 취성 재료의 중공축 설계 시 바깥지름을 구하는 식을 유도하고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도 조금 컨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요 문제는 좀 소설을 쓴다면 저희 교재 167페이지 또 579페이지 굽힘 하중과 비틀림 하중에 관한 내용이 있거든요. 축 설계 시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썼으면 어느 정도 소설은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예. 학습했던 분들은 이 문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컨택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부분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다음 5번 문제도요. 자, 정부는 2026년까지 사고 사망 만인율을 0.29%로 감축하고자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 중대재해 취약 분야인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건 교재에 없었지만 제가 인강과 특강에서 지난달에 제가 특강을 실시했죠. 기한정기술 특강. 그 특강에서 이 부분을 좀 중요도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2022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그 기존의 안전 패러다임을 사전 규제에서 자기규율 예방 체계라는 영국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해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평균 사고 사망 만인율이 한 0.43%밀리어드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0.39%밀리어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 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1명이 1만 명당 1명이 사망하는 지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0.439%밀리어드라는 것은 근로자 2만 명당 뭐 2.5만 명당 1명이 죽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많이 죽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0.29%밀리어드로 감축시키겠다라는 공언을 했죠. 발표를 하면서 그럼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겠냐? 바로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성 평가로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그중에 3대 사고 유형과 8대 위험 요인. 자, 요 그림 기억나시나요? 특강에서 제가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 이거 2023년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에선 특히 이거죠. 요걸 작성하라 그런 거예요. 요거 3대 사고 유형 추락, 끼임, 부딪힘 아주 재래형 사고죠. 요 세 가지의 사고 유형에서 기반되는 8대 유해 위험 요인 공통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 작업대, 뭐 방호장치, 로또, 그다음 요런 부딪힘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치하셨던 분들은 분명 요것도 작성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컨택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 이제 6번 문제는 용접 용단 작업 시에 비산 불티의 특성 5가지와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서 용접 용단 작업의 안전 수칙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이 문제도 어려웠어요. 전반적으로 4교시가 겉으로 보면 쉬운 듯 보였지만,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 내용도 사실 뭐 법령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썼으면 부분 점수는 받을 겁니다. 충분히. 하지만 이게 이제 뭘 물어봤던 거냐면, 자, 공단에 가면 미디어 자료가 있거든요. 2018년도에 건설 현장 용접 용단 작업 화재 폭발 사고 예방 대책이라는 OPS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용접 용단 작업 시 비산 불티의 특성, 자, 요거 적어주면 됐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전 작업 방법 준수. 결국은 인화성 물질을 이동하고 주변 장소에다가는 표지판 소화기 비치하고 환기 조치하고 경보 설비 비상 대피로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작성한다. 그래서 안전 작업 방법 준수 사항과 아까 불티 비산에 대한 특성, 그걸 적으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예방 대책이니까 뭐 교육과 관리 감독 점검 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써주면 되었어요. 자, 교재 보면 320페이지에 화재 위험 작업 시의 준수 사항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뭐 가연성 물질 소화기구 비치하고, 그 다음에 뭐 환기 조치하고,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다 비슷한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그다음 점검 조치, 그다음 화재 감시자에 대한 내용 여기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티비산의 특성 5가지는 뭐 우리가 11m까지 뭐 온도에 따라서 또 용접하는 방향, 자세에 따라서 비상거리가 다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소설을 좀 쓸 수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요거는 못 썼더라도 작업 시 안전 수칙을 기반해서 요거 내용을 썼더라면 이 또한 부분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어쨌든 이 4교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번. 네, 이거는 뭐 교재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문제 다 맞췄을 것 같고요. 2번도 정확하게 맞췄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하더라도 벌써 50점이죠. 네, 그 다음에 벨트 컨베이어 조금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그 다음 요거 고피 마중 비틀림 마중 절반 정도, 또는 요거 특강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캐치하셨던 분들 쓰셨을 것 같고, 요거 절반 정도. 그래서 부분 점수를 건드릴 수 있었던 것 또한 3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4교시도 교재 학습을 좀 충실히 했더라면, 네, 또 인강을 잘 수강했더라면 응용해서 잘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작년 같은 경우 기계공학 비중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됐고요. 실제로 합격률도 굉장히 저조했죠. 그에 비해서 올해 이제 첫 135회차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제가 판단한다면 결과적으로 상중 하중에 중정도 해당하지 않나. 중정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작년이 좀 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중정도 난이도를 보였다. 그래서 기계공학 비중보다는 우리가 산업안전관리론과 그다음에 법령 관련된 문제들이 대거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도사 학습하신 분들, 또 기계안전기술사 병행하신 분들 충분히 또 쓸 수 있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도 나도 조금 쓸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더 명확하게 답안을 좀 썼느냐, 또는 조금 도표나 그림도 추가하면서 좀 차별화된 답안을 좀 써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합격자가 갈릴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그간 설명드리고 또 강조했던 내용들 출제가 좀 많이 됐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기계공학 관련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 테리쌤이 지금 아주 또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에 관련된 내용도 조만간 리뷰할 테니까 관심 가지고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오늘까지는 쉬시고 내일부터는 면접에 이제 돌입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합격자 발표도 안 됐는데 면접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합격자 발표가 135회차 3월 12일입니다. 예. 그죠? 합격자 발표 나고 바로 면접 시험이 언제냐면 4월 19일이에요. 약 한 달밖에 기간이 없어요. 이때 합격자 발표 나고 면접 준비한다? 네,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면접 준비에 돌입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면접 공부를 이제 하다가 3월 12일 날 합격 여부를 이제 듣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1차를 합격했어 이때부터는 이제 4월 19일까지 박차를 가야 됩니다. 더 가열차게. 그리고 중간에 제가 저희 면접 교재 구매자 분들을 대상으로 1대1 화상으로 제가 무료 코칭을 해드리니까요. 이력 카드를 검토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경력 또 조건에 따라서 제가 전략을 짜드릴 거예요. 면접을 어떻게 보실 건지. 그래서 그거 기반해서 이제 4월 19일 날 면접 대비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3월 12일 날 아쉽지만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다시 5월 달에 있을 136회차를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면접 잠시 내려두시고 요때 이제 다시 달리셔야 돼요. 면접 공부한 게 이 1차와도 굉장히 연동이 커요. 그리고 공부한 거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 포기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합격 여부를 떠나서 면접 공부는 무조건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3월 12일 합격 발표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그때 설명드렸으니까 컨택을 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기계안전기술사에 도전하시려 하는 분들, 입문하시려 하는 분들은 저희 생각하는 기계안전 240 서브노트 벌써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교재 한 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죠. 보시면 1교시 8문제에서 9문제 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교시도 충분히 4문제, 3교시도 4문제에서 5문제까지 이건 쓸 수 있었습니다. 4교시도 한 2문제 정확히 쓸 수 있었고 3문제는 뭐 부분 점수 맞을 수 있는 정도로 쓸 수 있으니까 교재의 한 권과 인강으로 보충을 해서 학습을 하신다면 저희 수험생 중에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너무나도 공평해요. 그래서 하루를 내가 쓰더라도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 그 학습 능력치는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3개월 남았는데 4개월 남았는데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닙니다. 일주일이라도 70일 같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자격증은 단기에 끝장내야 됩니다. 이걸 길게 목표를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돼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고, 자격증은 그렇게 되면 결국 장수생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자격증 공부는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석박사 하시는 거고요. 자격증은 정확하게 출제 범위를 파악해서 출제될 만한 문제를 잘 솔팅해서 내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아주 짧은 시간, 단기에 고효율로 학습을 하셔서 합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길게 잡고 많은 것들을 학습한다고 해서 우리가 합격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응시했던 분들은 면접 공부 바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그동안 기계안전기술사 관심 있게 두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또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많은 자료, 내용들 공유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또 미래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